백두산 줄기하고 남한 줄기가 있어요. 한라산 줄기라고도 하는데 한라산 줄기는 남한에 친척이 있는 형제들. 남한에 친척이 있고 부모가 있으면 돈을 보내주잖아요. 한라산 줄기가 더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이 된다는 자체는 남한이 잘 산다는 걸 알고 있다. 그리고 장마당에 가면 북한 주민들은 한국이 더 잘 산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다 알고 있죠. 네, 저는 북한은 남한이 잘 산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첫째 떠나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그 지역에서는 백두산 줄기하고 남한 줄기가 있어요. 네, 백두산 줄기는 뭐 항일레명 투사들이 해가지고 10호 대상이라 해가지고 공고를 봤는데 남한 줄기는 뭐냐? 한라산 줄기라고도 하는데 남한이라고는 안 하고 한라산 줄기는 남한에 친척이 있는 형제들. 남한에 친척이 있고 부모가 있으면 돈을 보내주잖아요. 잘 써요. 네, 그걸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뭐 백두산 줄기 그쪽에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뭐 형제라든가 이런 결혼 이렇게 많이 이어졌다고 하면 지금은 솔직히 이전 같았으면 남한에 친척이 있고 이랬으면 거기 그 행방불명자가 돼가지고 엄청 피해를 보고 그런 집은 뭐 결혼 자체가 들어가지 않고 했었는데 지금 그런데 우선 찾아와요. 뭐 계급을 가진 사람이라도 내가 계급을 내려놔도 돈은 언제든지 그 남한에서 뭐 연결만 되면 올 수 있는 거니까. 예, 그 한라산 줄기가 더 잘 사니까 그렇게 인식이 된다는 자체는 남한이 잘 산다는 걸 알고 있다. 잘 사는 걸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장마당에 가면 우리 뭐 해산 장마당 같은 거는 그런 말이 있어요. 고에 뿔 내놓고 다 있다. 네, 고에는 뿔이 없잖아요. 네, 고에 뿔 내놓고 다 있다는 그 말 자체는 없는 게 없이 다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말 그 안에 보면 한국 물품도 다 있다. 한국 물품은 내놓지 않고 다른 데다 숨겨두고 이렇게 와가지고 한국 물품이 있어요 하면 딱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분은 실제 사려고 온 사람이라고는 하면 그분한테 드리고 아니면 보이부라든가 이런 보안원들이 이렇게 우선 사람을 보내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팔게 하면 그분을 단속해가지고 거기 뭐 법적으로 좀 책임 묻는다든가 이 물건이 어디서 어떻게 왔냐 이렇게 출처를 캔다든가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한 물품은 벌써 중국 물품하고 남한 물품인데 중국 물품이 제일 많거든요. 뭐 중국이 가깝다 보니까 그런 가격 차이가 벌써 배 차이가 나요. 똑같은 거를 치솔 하나라도. 그러니까 남한 물품이 좋고 그게 남한 경제가 엄청 발전했고 하는 걸 북한 주민들은 능히 아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뿐이 아니고 김일성이 있을 때도 그때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왔을 때 정확히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입소문을 도는 게 그런 게 있었어요. 남한 경제가 잘 돼 있고 우리 북한은 군사력이 잘 돼 있다 보니까 북한 탱크에 남한 경제를 싣고 우리가 나가면 통일이 되면 우리가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경제는 조금 좀 떨어지지만은 군사력이 잘 돼 있다라니까 그 군사력과 남한은 경제가 잘 발전했으니까 그게 서로가 우리가 합심하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하는 게 또 이렇게 입소문을 돌아요. 그러니까 그 이 말 자체는 남한이 잘 살고 있다 하는 걸 그때 당시 김일성 자체가 이야기했다 그렇게 이야기 되는 거죠. 이런 소문이 퍼지는 게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떤 부담인가요? 부담이 되죠.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일체 남한 방송이라든가 남한 드라마라든가 그런 걸 못 보게 하는 거잖아요. 엄베르치 하는 거예요. 남한 노래까지 들어도 엄베르치 하고 뭐 아무리 계급 부모님 계기마다 있는데 북한에는 계기마다 방침이라 해가지고 그 방침에 걸리면 그 방침으로 인해 가지고 첫 케이스에 걸리면 무조건 죽어야 됩니다. 총살을 당하든 뭐 아니면 미성년자에 돼 가지고 부모 그 사람을 처벌을 못하면 부모님들이 같이 연대적 책임을 해가지고 뭐 검사장 뭐 이래도 그 정복을 벗어야 되고 뭐 도당 무슨 뭐 간부라 해도 뭐 이렇게 돼가지고 엄청 엄벌을 처하는데 일단 비사회주의 북한에는 비사회주의라 하더니 황색바람이라 해가지고 북한에서 내내 하나는 노래라든가 영화라든가 그의 외국 영화도 방영을 하거든요. 그 영화 내놓고 북한에서 매체에서 홍하지 않는 걸 보는 거는 다 단속합니다. 노래도 같아요. 작곡 작사할 수도 없어요. 그걸 이 노래 출처가 어디서 나왔고 누가 어떻게 불렀으면 누가 어떻게 이 노래를 만들었으면까지 다 출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한 노래는 일체 들지 못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뭐 남한 드라마 몰래 보긴 하지만 잡히면 그냥 뭐 가야죠. 우리는 그런 게 있어요. 짐 다 싸놓고 본다 해요. 잡히면 추방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방 갈 준비하고 수방을 가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드라마를 보는 거죠. 그래, 야, 짐 다 쌌어? 하면서 우리 주는 거예요. 서로 우리끼리 그 드라마, 저희 때까지만 해도 그 CDR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보고 지금은 다 이렇게 USB로 넘겨가지고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무슨 보자 하기라면 보는데 이게 최근에는 친구들끼리 했는데 지금은 제일 왕왕히 하는 게 학생들이 많이 봐요. 학생들은 보다가 걸려도 어느 정도 봐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내가 나만 드라마 보고 싶다 하면 학생들한테 가야 돼요. 학생들한테 가서 볼 수 있어 하면 가네가 그래 형네 그 보여드릴게 이렇게 봐요. 근데 어른들끼리 하면 잘못 걸리면 서로 잡히면 조금 다 불쾌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추방도 갈 수도 있고 뭐 돈도 어느 정도 내야 나올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딱 제 친구 아니면 진짜 그 믿을 만한 친구 아니면 안 봐요. 근데 대신 학생들 같은 데 가서 애들한테 가서 야 좀 그 아는 친구들 있잖아요. 아는 그 이렇게 지인 동생들이라든가 그런 데 이야기하면 잘 보는 거죠. 지금은 모르겠어.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 항색바람 애국 걸 못 보게 하는 거죠. 그거를 근데 저게 한 2000년 초반에 엄청 그때 당시 그게 CDR이 들어와가지고 남한 드라마 그게 진짜 영화가 엄청 전 세계가 그러니까 전 세계라기보다는 북한 전역에서 다 퍼졌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1, 2년을 그걸 단속을 안 하다가 그다음 갑자기 담속이 심해졌어요. 그거 보는 사람은 무조건 추방. 그래가지고 그룹바라는 게 생겼는데 백공구 그룹바라고 그 백공구 그룹바 책임자가 무슨 뭐 도당 책임비서 구분 도당 책임비서 시금은 시당 책임비서 그 옆에 무슨 뭐 시당 책임비서 아니면 그 옆에 그 보안은 뭐 시당 아이고 또 보안서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그룹바를 형성해가지고 집들마다 다니면서 CDR 검사를 하고 잡히면 막 추방 보내고 엄청 엄격하게 그걸 했죠. 네. 그게 그 자체가 체제 유지를 하다 보니까 황색바람이라든가 애국을 보면 그게 또 그쪽에 물 먹게 되고 그쪽으로 자꾸 신경이 쏠리고 이렇게 말하면 말을 잘 안 듣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대한 신경을 엄청 쓰는 거죠. 투자를 많이 해서 애국이라든가 그런 드라마 이런 걸 못 보게 하는 게 첫째 그 사람들이 그 정권을 유지하는데 그게 제일 첫 임무죠. 장마당에서 들은 소문 중 직접 한국에 와서 보니까 허무맹랑한 이야기였던 것도 있나요? 뭐 일단 한국은 잘 산다 그런 게 있었고 한데 조금 더 지나가서 한국 드라마 영화가 북한에서는 드라마도 많긴 하는데 이런 단편 영화 같으면 막 그런 게 있어요. 막 서로 죽이고 막 이런 영화들이 많아요. 싸우는 영화, 깡패들 영화들이 많잖아요. 무슨 남자들 의리 때문에 만든 영화들. 그러니까 여기 남자들 같은 그런 영화를 많이 좋아하거든요. 호기심 있고 막 이렇게 무슨 남자의 향기라든가 막 그런 영화, 깡패 영화들이 많잖아요. 깡패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남한에는 다 이러나? 남한에는 막 이렇게 서로 막 죽이기도 하고 막 총도 쏘기도 하고 막 그 영화들 보면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정작 와보니까 안 그래요. 그거는 영화였을 거고 그냥 영화뿐이었었구나. 그냥 이렇게 그런 영화를 만들려고 가상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었구나. 근데 처음엔 우리 그런 걸 막 보면서 진짜 하나만은 이랬나? 막 그런 생각도 좀 어딘가 아닌가 모르게 했었거든요. 이게 남한테 이렇게 막 깡패들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가서 지역을 막 이러고 서로 지역 자기 지역 남이 지역이면 막 서로 싸우기도 하고 막 또 결혼식장에 가서 막 이렇게 싸우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 영화들. 조금 그렇지 않나? 그렇나? 하는 조금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입장 자체가 남한이 와서 보니까 그런 게 없더라고요. 여기는 뭐 깡패가 없던데요. 참, 네, 그런 게 조금 좀 차이가, 한국과 내가 북한에 있을 때 좀 알고 있었던 거하고 여기 남한에 오니까 좀 그런 차이가 아니었었구나. 그냥 영화를 만들었으면 그냥 영화였을 뿐이로구나 하는 걸, 좀 느끼게 됐어요. 특별히 재밌게 보신 한국의 콘텐츠는 어떤 것인가요? 저는 제일 재밌게 봤는 게 어린을 제일 이병헌 나오는 게 송혜교랑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제일 재밌게 봤었고요. 그 다음에 단편 영화처럼 뭐 무삭제 영화도 많이 나와요. 안에 이렇게 CDR 그런 게 무삭제 편들도 많이 봤었고 그 다음에 많이 본 게 저는 어렸을 때 집에 테이프식이 있었어요. 이렇게 테이프식 이게 나만 알잖아요. 여기 어렸을 때 저희 TV도 있었고 테이프식이 있다 보니까. 그때 김도한 장군에 대한 영화 있잖아요. 장군의 아들. 근데 그때 처음
남한 영화를 제가 어렸을 때 수학교 다닐 때죠. 철반 때 장군의 아들을 봤던 기억이 네, 제일 나고 장군의 아들 자체가 영화가 무슨 명동이요 무슨 어디요 이렇게 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아, 저 남한에는 저렇게 싸우다가 국회의원까지 됐었고 막 좀 그런 게 조금 머리가 네, 그러니까 그게 제일 어렸을 때 완전 수학교 한 12살 13살 그때 제가 본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는 그 법규를 넘어서서 후에 CBR이 나오면서 보게 된 게 많이 발전된 걸 봤죠. 뭐 어린이라던가 무슨 가을 동화라던가 뭐 영화들. 그다음 이병헌 씨 나오는 영화도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뭐 화살 축포 활을 그 이렇게 싸가지고 하는 영화도 일단 좀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그걸 이렇게 막 지금 이야기 그다음 제일 많이 본 거 제일 오래 본 건 대장금. 대장금 엄청 길잖아요. 대장금 한 10부작씩 이렇게 오늘은 여기 가서 보고 다음 날엔 또 다른 데 가서 보고 대상금을 또 제일 좀 인상 깊게 거기 좀 보면 대상금이랑 보면 문화가 우리가 알고 있던 거하고 우리가 역사 이게 조금 좀 다르구나 하는 조금 그런 차이 그런 거고 어린 같은 거는 우리는 그 북한에 내가 태어나고 내가 살긴 하지만 내가 의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체주의 그런 걸 해가지고 따라가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김일성이라든가 김정일이라든가 이 사람들을 첫째 놓고 그 사람들의 그 향한 그 마음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저 솔직히 남한 드라마는 개인을 위해서 내가 진짜 제가 친하는 여자라든가 내가 동생이라든가 그걸 위해서 나의 목숨도 뭐 서슴없이 바치고 뭐 그런 걸 보면서 대단하구나. 그리고 저쪽에 북한에서는 그런 말이 있어요. 북한 영화는 예술인데 예술상을 받았고 남한 영화는 진실상을 받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적으로는 북한에서 잘 하는데 남한은 진실적인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진실상을 받는다. 뭐 그런 이야기. 우리들끼리 남한은 진실적인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진실상을 받을 정도로 드라마가 그렇게 해서 인기가 있다. 좀 그런 이야기를 우리 서로 이렇게 사람들끼리 이야기하거든요. 에피소드라기보다도 그런 게 있어요. 북한에도 돌아가는 정세를 알려면 장마당에 가야 된다 하는 말이 있어요. 장마당에 가면 사람들이 많고 장마당에서 그거 물건을 파는 사람도 있고 물건을 살려 오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막 거기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거기에서는 막 정부를 욕하는 소리도 하고 남한에서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게 흐르고 지금 중국에서도 뭐 어떤 물건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물건이 어떻게 대세고 잘 팔리고 지금 북한도 뭐 이런 정세가 지금 어디 뭐 건설 현장인데 사고도 나고 하는 걸 방송보다도 장마당에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장마당에서 들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잡혀서 보이브에 잡혔다. 너는 그럼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냐 하면 장마당에서 들었다면 그럼 거기서 끝이 납니다. 다른 사람한테 들었다면 또 그 사람을 잡아가서 넌 어디서 들었냐 하는데 장마당에서 들었다고 하면 장마당이 들고 내가 그런 이야기를 어디다 유포를 했다 하면 그러면 더 캐지 않아요. 좀 그런 유머가 있으니까 우리 사회 정세 이런 걸 알려면 장마당에 가야 된다. 좀 그러니까 그냥 뭐 확실한 건 아니고요. 그냥 유머적으로 그렇게 해서 좀 그런 이야기를 우리 민간에서는 이야기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북한에서 개인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이 공개 처형되는 사례가 최근 있었습니다. 군인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저는 이번에 그런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북한에서. 근데 그거는 지금 이번에 나왔을 뿐이지, 지금 제가 있을 때부터 그 처형한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뭐 김정은이 딱 처형하라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이야기하다시피 북한에는 그런 게 있어요, 시스템이. 조직 여기 뭐 그룹바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입의 지출이 맞지 않게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 수입의 지출이 맞지 않게 쓴다 하면 많은 돈을 쓰면서 뭐 풍창된다던가 그러면 보이부라던가 이렇게 안전부 이렇게 보안원들이 그 사람들을 노시찰이 된다는 거죠. 이 돈이 어디서 나왔지? 제가 지금 어떻게 수입이 이만큼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 이상을 쓴다? 그러면 벌써 감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감시 대상을 보다 보면 그러면 그 사람을 감시하는데 그 사람 제일 측근부터 감시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말이라는 건 감에서 보태지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무슨 이야기 어디서 들은 이야기도 했다 하기라면 그러면 그 이야기를 벌써 다 메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시가 되면 벌써부터 전화기를 다 도청합니다. 북한에는 전화기 도청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거기서 뭐 말을 잘못하다가 진짜 자기가 본인이 아파서 전화하면서 야, 그때 그 먹던 약이 좋던데 그 약 좀 가져와봐 하면 약이라 하면 북한에서 마약으로 생각하는 일이 많거든요. 약? 무슨 약인데? 약이 뭐 내가 아스피린 뭐 이런 정확한 명칭이 없이 그냥 약이라 하면 그래 마약이로구나 이렇게 해서 그 말 한마디 가지고 잡아놓고 막 총살도 하고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주변에 도움받기 위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칭찬하고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나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서 잘 살게 되면 못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돈도 좀 꿀 수도 있고 뭐 고리대를 할 수도 있고 좀 이러다 보니까 그걸 제바로 갚지 못하면 또 다른 사람들 시켜서 거기 가서 뭐 그 집에 있는 뭐 중기를 막 들고 온다던가 뭐 이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 품고 뭐 앙심 품을 때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입신도 좀 많죠. 왜? 살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로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뭐 무슨 일이 생기면 나서 가지고 도와도 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북한은 법보다 주먹이 찼다 또 해가지고 좀 그런 현상이 많아요. 이게 그분들 옆에 보면 뭐 좀 주변에 조금 이렇게 좀 건달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자연적으로 붙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입소문 나고 뭐 그 집에서 좀 이런다 하면 저희 어느 순간에 그냥 어떤 제목에 의해서 잡혔는지도 몰라요. 그냥 잡아놓고 네, 그리고 그냥 달구는 거죠. 잡혀 들어가면 저희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 보위사령부 검열이라 해가지고 뭐 5명 총살, 많은 사람들 총살 당했어요. 근데 그 총살 당했을 때 그분들이 다 권력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간단하게 한 가지 이야기하면 그때 당시 상업관리소 소장이라고 있었는데 상업관리소라고 하면 뭐 편의점마다 그 북한에서 상업관리소 무슨 이런 그런 데를 이렇게 조금 책임지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전에 뭐 정춘실이라고 이전에 또 다른 뭐 쪽에 그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그분이 조금 유명해가지고 그 막 홍보하고 영화도 만들고 하던 분이 있었는데 상업관리소 소장이 땅떼기를 해가지고 그 땅에다가 콩도 많이 심고 거기서 나오는 콩을 뭐 기름도 짜서 사람들한테 공급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7월이면 북한에는 엄청 힘든 시기예요. 김매기도 하고. 그런데 7월 8일에 김일성이 죽었는데 그때 당시 김매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그 김매기 하는 사람들이 힘들다 하니까 야 너희가 힘드니까 내가 개를 한 마리 잡아줄게 해서 개고기 먹으면 힘이 나고 하니까 개를 한 마리 잡아줬어요. 그런데 그 개를 한 마리 잡아준 게 제가 된 거죠. 7월 8일 김일성이 죽었을 때 개를 잡아줬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제명이 돼가지고 그래 이분이 총살 당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가 그분을 너무 잘 알다 보니까 그분이 죽었을 때 저는 현장에까지 갔어요. 그때 당시도 거의 아마 학생들까지 다 모여서 네, 이렇게 그 총살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분은 내가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진짜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엄청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오직 7월 8일이라는 걸 그날 개고기 자기가 먹은 것도 아니고 일하는 사람들이 힘들어가지고 그 개를 잡았었다는 걸 해가지고 총살당하는 걸 보니까 어렸을 때도 좀 허무하더라고요. 야, 일을 너무 열심히 잘했는데 그렇구나. 저렇게 죽는구나.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7월 8일인데 7월 8일에는 김일성이 죽었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건데 해가지고 그때는 그게 조금 의심 가긴 했지만 그건 뭐였구나. 그 사람이 아무리 좀 좋은 사람이었고 이긴 했지만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걸 했구나 하는 걸 지금 같았으면 그게 야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걸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도 하긴 하면서도 죽는 게 정말 억울하게 죽는다기보다는 생각을 그때 잘못한 거죠. 그냥 우리가 그때 당시 세뇌가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분은 내가 잘 알기도 하고 종사하는 것까지 보기도 하면 지금도 눈에 선해요. 너무 열심히 일하시고 그러시던 분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미디어에서 지금 북한에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 이렇게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총살했다 하는 게 지금 나와서 그렇지, 솔직히 공개 안 하고 이렇게 죽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잡아놓고. 북한도 그런 게 있어요. 이 사람을 낳고 총을 쏠 때는 총알 값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쏴요. 이 사람을 한 명 쏘면서부터 숱한 몇백 명, 몇만 명을 교양시킬 수 있고, 이 사람들을, 이걸 한번 공포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주입을 줄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만 쏘는 거예요. 저렇게 잡힌 사람들이 많은데 크게 효과가 없다 하면 그냥 그 안에서 죽입니다. 총살을 안 하고 그러니까 조금 몇 년에 한 번씩은 소리 내는 거죠. 소리를 크게 내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고향에는 그런 현상이 많아요. 뭐 만세 사건이라고도 있고 하는데 그게 1차, 2차로 총살을 했는데 1차 사람들은 다 총살했고 2차에 총살을 그 사람들이 사형당하려 나가는 장 속에서 그때 당시 김정은이가 그러니까 그분들을 총살 당하려 나갔는데 이번에 잡혀서 이렇게 된 사람들을 다 용서해줘라. 현직에 그대로 가게 해라.
해가지고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우리를 말하는 그때 당시 뭐 보천보존 기념탑이 있으면 거기 가서 인사다 하고 이 사람들이 왜 만세 사건이라니까 다 총살을 당하는 날 나갔는데 그때 당시 김정은이 방침을 해서 다 본지기에 다 보내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서서 만세 하고 소리친 거예요. 그래 만세 사건이라고 했는데 우선 다 죽었구나 하고 나가는 살았는데 그때 당시 산 사람들이 그 몇 명 되거든요. 뭐 우리 해산 같은 도무역국장도 살았었고 뭐 해산시 보안서장, 해산 분주소장 뭐 이렇게 몇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에도 에피소드가 한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보안원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왜 잡혔냐? 북한에도 어떤 분들은 매춘이 없다고 못해 매춘이 있어요. 북한에도. 네, 북한에도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전에 그룹바 내가 그 그룹바라고 있었다 했잖아요. 백공고 그룹바에 다니다 보니까 다른 집들 다니면서 CDR 한국 CDR 보면 작게 단속해서 그걸 가지고 바쳐야 되는데 바치지 않고 그걸 자기가 계속 본 거예요. 근데 그 CDR 자체가 말하자면 19금 CDR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섹스 쪽이라 말하죠. 그런 CDR 했는데 이 사람이 그 CDR을 보다가 북한에도 그 이렇게 조금 그렇게 하시는 여성분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 가서 그분들하고 같이 CDR을 보면서 놀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성매매처럼 되다 보니까 금액을 얼마를 정해놓고 줘야 되는데 한두 번은 줬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한 번 또 그걸 보면서 막 했는데 돈을 못 주다 보니까 야 돈을 달라. 이 사람들은 보안원이고 뭐고 상관없잖아요. 그냥 영업처럼 나왔는데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그 신분증이 있어요. 보안원 신분증을 맡긴 거죠. 신분증 맡기고 내가 다음에 왔을 때 돈을 주겠으니까 신분증 사줄게 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한 몇 달 동안 돈을 안 주고 막 끌다 나니까 이 아내가 그때 당시 회사에 검열이 들어오니까 그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바친 거예요. 아, 내가 이 사람하고 돈을 받기로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돈 안 주고 신분증만 맡기는데 돈을 안 줍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다 걸려들은 거예요. 그래, 걸려들어가지고, 그걸 잡혀가지고, 보이부에서 그때 당시 다 그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도보안서장이죠. 이 사람이 그 쪽팔리는 일 있잖아요. 자기 그 지금 대원이, 그 지금 병사가, 그러니까 대원이라기도 할까? 자기네 그 같이 일하는 사람이 지금 그렇게 완전 쪽팔리는 일이 있으니까 도보위부장한테 가서 말한 거예요. 아, 조금 도와주십시오. 1차에 나갈 것인가, 2차에 나갈 것인가 했을 때, 그러면 원래 이 사람이 1차 대상이었었는데, 그럼 좋다. 그 2차에 넘겨주자. 해가지고, 2차에 넘었는데 1차 사람들은 다 총살 당한 거예요. 그래 2차에서 총살 당하려고 갔는데 그때 당시 김정은이 배로를 해가지고 다 현직에 그대로 가세요 해가지고 나온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거 나와서도 그냥 보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참 어떻게 아직도 보완을 하지? 하면 우리끼리 막 이야기하는 거죠. 좀 쪽팔리지 않나? 그러던 생각도 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 무서운 나라죠. 뭐 우리 남한은 내가 어떻게 하든 잘 먹고 잘 살면 잘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북한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남한에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우리 여기서 부모들이 돈 보내주고 돈을 쓰다가 온 사람도 있고 지금 현재 그냥 있는 분들도 있는데 오신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 있어요. 부모님들이 주는 돈을 주어서 좋긴 한데 이 돈 쓰기가 엄청 무서운 거예요. 막 함부로 못 써요. 잘못 썼다가는 보이면서 와서 막 언니가 돈을 어디서 났냐, 어떻게 썼냐, 이 돈을 어디서 나서 썼으면 이걸 캐니까 돈을 부모들이 보내줘도 그 돈을 쓰지 못하고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죠. 북한에서는 돈이 많아도 함부로 못 씁니다. 참 이번 그 방송을 들으면서 아직도 바뀐 게 없구나. 아마 솔직히 가면서 더 할 겁니다. 돈이 좀 북한도 딱 불법에서 버는 건 없어요. 불법이 아니고도 벌 수 있는 확률이 많거든요. 북한도 거기 많잖아요. 자원이 많아가지고 뭐 가을철에는 뭐 산 쪽에 가서 잣 따서 많이 벌 수도 있고 무슨 오미자 딸 수도 있고 또 뭐 강산 같은 데 가면 또 이렇게 금도 캐가지고 뭐 할 수도 있고 사금도 캐서 또 돈 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벌 수 있는 확률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거기 번다고 해서 그렇게 엄청나게 뭐 몇만 원씩까 말하자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돈을 낳는다고 돈을 투자해서 그 돈을 굴려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북한도 가만 보면 그냥 돈 있는 사람들이 그냥 돈을 벌고 없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그냥 끼니 그 한 끼만 이룰 수 있는 깨닫기 이룰 수 있는 그런 돈밖에 못 벌죠. 돈 많은 놈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지금 형태는 그런 구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 그리고 북한은 보위부 안전부 쪽에 붙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권력 쪽에 많이 붙는 거죠. 근데 권력 쪽에 붙었다가 그 사람들한테 그냥 그 총알에 맞아 죽는 사람이 많아요. 많이 돈을 벌 때는 막 우짜우짜 했다가 그냥 뭔가 조금 시틀린다 하면 그냥 모른 체 하고 그냥 잡아넣는 거죠. 그 사람들 자체가 잡아넣어요. 막 같이 다니고 막 형제처럼 죽을 듯이 니 죽을 때 내 같이 죽어줄게 뭐 이런 식으로 다니다가 그냥
자기가 조금 좀 걸린다면 그냥 바로 잡아넣어요. 좀 무섭다고 봐야죠. 네. 네, 안녕하세요. 강인철입니다. 또 이렇게 시청자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또 제가 순서 없이 한 이야기인데 좀 이해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현재 제가 탈북 2015년도 했고요. 지금 2016년 5월에 한국에 입국해가지고 지금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만 9년 차? 한 10년 차 되었고요. 그 기간에 다양한 뭐 회사도 다녀보고 다양한 알바도 해보고 일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경험도 얻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설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설비 사업 수일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자율방범대라고 지역에마다 다 있는데 그 지역에서 저녁마다 또 지역 안전과 또 청소년 선도를 위해 가지고 네, 봉사를 하고 있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소원이 있었는데 평양에서 사는 게 소원이었고, 둘째는 저희 사령부에 가가지고 허위국에 가서 그때 당시는 김일성이었어요. 내가 어릴 때는 김일성 옆에서 그 호위하는 게 제일 꿈이었어요. 그 다음에 김정일이었죠. 김정일 옆에서 호위하고, 그게 저는 어렸을 때 그 호위 사령부가 되는 그 호위 군인이 되는 게 딱 김정일 옆에서 호위하다가 만약에 막 총탄이 날아오면 내가 막 쏴서 죽는다 막 그런 게 꿈이었었거든요. 그분을 위해서 내가 한 목숨 바치겠다. 그런 게 꿈이었고, 만약에 살게 되면 평양에서 사는 게 꿈이었어요. 저기 우리 친척분들이 평양에 사는 게 많아가지고 방학이 8월 달이면 방학이에요. 북한도. 그럼 계속 8월이면 뭐 평양에 가서 놀고 그리고 또 내려오곤 하다 보니까 지방보다 평양이라는 게 확실히 좋구나 하는 걸 계속 어렸을 때부터 느껴가지고 평양에 서는 게 서울이었어요. 그래서 군복무도 호위사령부에 갔었고 평양에 군복에게 배치받았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또 본의 아니게 서울까지 또 이게 일단 왔는데, 그러면 내 서울이 평양에 사는 게 서울인데 그럼 일단은 남한에 오면 그럼 서울에 살아야 되겠다. 내가 평양에서 못 살면 서울에서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내가 그 꿈을 그냥 꿈처럼 생각했죠. 내 서울에 사는 꿈이었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하나원에 들어오면 하나원에서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거주지 어디를 가겠냐 했는데, 들어오기 전에 내가 말을 듣기로는 총무하고 부총무를 뽑는데 총무하고 부총무는 우선권이어가지고 서울 무조건 갈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총무 아니면 부총무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마침 제가 부총무가 된 거죠. 근데 부총무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투표를 하더라고요. 근데 대한민국에 와서 처음 민주주의 투표라는 걸 받아봤어요. 근데 그때 2명이 나왔었는데 우리 한 25명 정도였는데 그분이 한 3표 정도 4표 정도 받고 내가 한 20표 정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부총무가 됐고, 부총무가 되다 보니까 우리 서울 우선권을 받아가지고 제가 서울을 받게 됐어요. 그래 서울을 받아가지고 나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정을 떠나가지고 제가 남한을 위해서, 그러니까 일단은 그 반대쪽에서 군 복무를 했었고, 진짜 남한에 북 한사 벽돌 하나 나무 하나 심은 적이 없는데 그래도 우리를 받아주고, 또 이렇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살 수 있게끔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면 집도 주고 하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때 저는 10월 달에 나왔는데 북한은 10월이면 추워요. 그래서 집에 나와서 내가 수도꼭지를 딱 열어봤는데 찬물 나오고 더물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데 더물이 딱 나올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북한에서 가정생활 하는 분들이 더물이 나오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가정생활 해보잖아요. 그릇도 가시고 더물 나오는데, 야, 이게 고향 생각이 갑자기 팍 나는 거예요. 여기 남한에는 이렇게 더운 물이 나오는데 북한에는 아직도 물을 끓여서 가지 않으면 물을 끓일 데가 없으니까 그냥 찬물 그대로 손이 시리는데, 이 추운 때 그 설거지를 해야 되고 하는 우리 부모님들 생각, 이게 그때 가슴이 마음에가 찡했고요. 그리고 우리를 받아준 게 고맙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솔직히 와서부터 봉사를 좀 했어요. 제가 남한에 도움을 줄 건 없고, 그때 당시 내가 뭐 경제적으로 이렇게 해서 뭐 도움 줄 것도 없고 하지만 봉사라는 거를 배워가지고 알게 되었고, 북한에는 봉사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있긴 한데 북한 봉사는 무슨 어느 기념탑에 무슨 그런 교시관이라든가 이런 데 빗자루 뭐 100클레, 쓰리방 몇 클레 뭐 이런 게 이렇게 해서 그 지원했으면 그게 무슨 봉사증이라는 걸 줘요. 그분들 그쪽에도.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나가가지고 뭐 몇 시간 동안 내가 일하고 뭐 이렇게 해주는 것만큼 보수가 없이 하는 게 봉사더라고요. 이런 게 봉사였구나. 나도 봉사를 해야 되겠다. 내가 경제적으로 도와줄 거 이렇게 해줄 건 없지만 내가 내 스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게 내가 이 나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하고, 제가 지금까지 꾸준히 쭉 하는 봉사가 몇 개 있었어요. 지금도 뭐
그냥 봉사하고 또 방범이라고 자율방범이라고 거기에서부터 봉사를 시작했고 다양하게 단체에서도 봉사를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봉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봉사가 또 눈에 보이더라고요. 네, 봉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또 제가 또 꾸준히 쭉 지금 9년, 10년 하게 된 동기는 그분들도 거기에 봉사를 하다 보니까 남한 분들도 많았어요. 그분들이 1, 2년을 지켜보고 한 몇 년 지켜보면서 아, 우리 남한 사람들도 남한에 태어난 분들도 봉사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북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걸 보니까 아, 다시 생각된다. 저도 북한 사람들 좀 색안경 끼고 보게 되었었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니까 통일이 돼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든다 하며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 너를 보면서 다른 조금 생각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더 이렇게 동기 좀 그런 게 생기고 아,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내가 하다 보면 내 주변 사람들이 남한 분들이 알고 있는 분들이 인식이 좀 바뀌어가지고 우리 고향 분들을 보는 게 좀 색다르게 보는 것보다도 좀 더 친근감 있게 보지 않을까 내가 좀 더 잘해야 되겠다 하는 또 그런 동기부여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쭉 하고 있고 앞으로도 쭉 더 열심히 봉사를 해야죠. 또 고마운 나라잖아요. 저희를 받아주고 또 이렇게 살 수 있게 잘 이끌어주고 또 뭐 사는 거는 뭐 또 본인 거기 의지라든가 본인이 그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정착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받아주고 하는 게 제일 큰 거죠. 뭐 안 받아줬으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닐 것 같고요. 받아주다 보니까 네, 이렇게 해서 와서 제가 꿈도 키우고 뭐 공부도 하고 각 사람들마다 자기 꿈이 있잖아요.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하면서 지금 정착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정착하는데 조금 애로움을 겪지만 그걸 또 그 큰 경험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또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면 참 고마운 나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제가 먼저 오긴 했지만 그쪽에 있는 사람들보다 제가 먼저 와가지고 조금 미안하긴 한데 너무 고맙고 또 이제 잘 돼가지고 그쪽에 있는 분들도 많은 사람들이 좀 왔으면 좋겠고 오기가 좀 힘들고 하면 조금 사이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통일이 빨리 되기를 진짜 첫째 사원이고요. 뭐 조금 같은 나라 해가지고 전 조금 서로 지금 갈라져서 서로 아픔이 다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조금 서로 좀 화해해가지고 좀 잘 돼서 특화적인 통일이라보다 군사적 뭐 이런 거보다도 뭐 복음 통일이라든가 아니면 서로 상대방 좀 이해해서 가지고 조금 왕래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좀 오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빕니다. 그냥 고맙습니다. 고맙고 그리고 지금 어전 추운 겨울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요. 항상 건강 유의하셔서 남은 또 올해 남은 걸 뭐 이루지 못했던 걸 뭐 미뤘던 일들을 마치 다 깨끗하게 잘 마무리하시고 네, 새해도 건강하게 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